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종의 내부 권력 쟁탈전이 좀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김문수 장관 대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두 번째 리그는 오세훈 시장 대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보는데 4명이 경선을 치른다면 정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후보는 꼭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정권 재창출하는데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치면 저도 김문수 장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선배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설 연휴가 끝났는데요.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가 정말 많이 쏟아졌어요. 야권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부동의 1위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일부 여권주자들과의 양자 대결에서 추월당하거나 동률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고정 패널이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안개 전국 속 대선 대진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까먹겠습니다. 두 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근데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갖고. 네. 명절은 어떻게 두 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뭐 TV를 틀면 나오시던데. 그 정도였나요? 아닙니다. 수도꼭지? 아닙니다. 설 때는 뭐 라디오를 좀 많이 들어봤고요. 네. 뭐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 이번 명절에 좀 그 보통 이제 명절 밥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민심 어떻게 좀 보셨던 것 같으세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어느 선진국보다 훨씬 높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한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대선은 올해 치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아요. 올해 원래 선거가 없는 해였는데 선거가 있는 해가 확실히 된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꼴 보기 싫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반칙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 꼴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지역별로 달라서 지역을 아예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냥 이제 빨리 끝내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 마당에 옥중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대통령 측의 입장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쏟아져 나오는 입장과 거기에 대한 반박과 그리고 또 반박의 반박과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언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탄핵도 국회에서 의결을 시켰고 구속됐으면 이제 좀 다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저희가 한 달 만에 뵙는데 그 딱 1월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1월 초부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막 오르는 이 탄핵 국면인데 그런 기현상이 막 나타나더니 이제 체포 구속 기소 막 이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중 정치가 사실상 이제 이어지면서 그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오히려 공고화되는 이러한 상황, 거기에다가 이제 정당 지지율도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좀 역전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면서 이게 굉장히 탄핵 국면에서 기현상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좀 됐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현상은 윤이 합작이라고 봅니다. 뭐 국공 합작 같은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든 합작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 체포되는 과정과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거칠게 진행되고 본인이 핍박받는 모습으로 잘 이제 보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구속까지 되고 그 체포 과정에서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는 이런 현상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여론의 반작용이 있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대선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로는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반민주당 반이재명 정서가 한꺼번에 결집되면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과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 또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간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탄핵 1막이 끝나고 이제 대선 2막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봅니다. 뭐 실제로 이 탄핵 표결을 촉구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컸고, 근데 이제 왜 지지율이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에 대한 행위를 이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진영 간의 이 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이제 선거를 염두에 둔, 그리고 이 대통령의 어떤 여론전에 의해서 좀 정치적인 선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다른 원인을 꼽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 얻은 보수 진영의 학습 효과 가 이제 굉장히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보수 유튜버들과 만나면서 좀 일종의 안 좋은 쪽으로의 시너지를 전 좀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이제 그냥 단순히 언론을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수 유튜버들을 통해서 재생산이 되고, 또 그곳에서도 정치 선동이 일어나고,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은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처럼 당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위기감이 발현되면서 이게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이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과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미디어 환경도 너무 달라졌다 보니 이런 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결국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재명이 안 된다는 이른바 비토론이 좀 현실화되는 뭐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기도 싶습니다. 그래서 뭐 명절 앞두고부터서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비명계들이 조금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두 분 보시기에 현실적인 선수 교체가 가능하시리라고 보시는지. 전 뭐 현실적 선수 교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라고 보시고. 지금 민주당의 역학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연임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모든 유리한 구조는 다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도 비명 행사 공천을 통해서 다 이른바 친명일색으로 바꿔놨고,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도 대의원과 일반 당원 간의 이 비율을 조정하면서 이른바 본인들의 극성 지지층인 개딸 양아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설사 2심 그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지난 1심과 같은 형량을 받더라도, 같은 형량은 굉장히 센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실형 1년 1형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그거보다 뭐 조금 더 낮아져서 벌금형이 피선거권 박탈에는 해당하지만 벌금형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대권 주자로서 흔들만한 민주당의 동력은 없다고 봐요. 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선수 교체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간도 없고요. 명분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어떤 정치적으로 좀 변화해야 되는 모습들을 일부 요구를 하지만 사실 그게 교체의 명분이 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를 교체하는 것과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가 전략을 수정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비명계들의 메시지를 보면 이 전략을 수정하는 쪽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조금만 운동장을 넓게 쓰는 방향만 고민을 해도 현실적으로 어떤 선수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더 뭐 가시화되거나 더 커지거나 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꼭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정권 재창출하는데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치면 저도 김문수 장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 이제 보수 진영에서 물론 어떤 객관적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아주 극소수의 의원이 계시지만 사실 최근에 이 국민의힘 뭐 주류 세력들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일심동체가 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대선을 바라본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는 모순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또 탄핵은 안 된다고 하면서 차기 대선은 염두에 두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대표적으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논리가 좀 내부적으로 안 맞죠. 맞는 탄핵은 안 말씀을 많이 하고 된다라고 계시죠. 하면서 본인이 이제 차기 주자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또 대통령의 어떤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건 결국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다는 건데 대통령이 지지층을 흡수하면 이 계엄에 반대하고 있는 중도층과 진보층을 절대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상으로 완전히 미스매치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약간 망할 길을 나서 좀 걸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여담 출입 기자로서 이 당초에 생각했던 거랑 그림이 너무 다르죠. 1월 다르죠. 동안 만일이 일어났다는 게 사실 그 대통령 체포를 놓고 굉장히 이제 좀 대치가 오래 좀 지속이 되면서 사실 지지층 간의 결집이 갑자기 이게 굉장히 좀 그렇게 되면서 이 당이 거리두기의 그 타이밍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것을 상징한 인물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김문수 장관의 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다들 좀 그냥 웃고 넘기는 분위기였는데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좀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글쎄 뭐 김문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당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김문수 장관도 제일 높게 나와봤자 이제 10% 중반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하고 이른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김문수 장관을 우리 당의 대권 후보로 지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전략적이기 때문에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선 경쟁력을 결국에는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경선 국면으로 가면. 그러면 김문수 장관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문수 장관이 뜻밖의 우리 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적 성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장관이 약간 윤 대통령의 계승자 같은 느낌이 된 거죠. 크기는 사실 저는 뭐 과대대표된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팬덤이 생긴 거는 좀 무시할 수는 없는 현상인 거죠. 결국에 이제 경선을 거친다고 해도 당내의 이 투표도 분명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경선 룰을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설정할 거냐. 지금은 뭐 당내 5, 그 다음에 여론조사 5대5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지만 정통 보수를 우리가 좀 후보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면 당내에서 이 당원들의 선택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룰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만약에 룰이 당원표, 조직표가 더 이제 파이가 커지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 김문수 장관이 호재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계엄이라는 불법 계엄이라는 일을 저질러 놓고도 이 보수 진영 안에서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 없이 계산기 굴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 앞에 또다시 줄을 서는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정치가 사실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그 양자 대결 뭐 이런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상승세를 타는 그림이에요. 근데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비교적 뭐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대략적으로는 여론조사라는 게 맞죠. 그러나 특정 시점별로는 약간의 오염된 결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그 여론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라는 것은 분명히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상당히 선전하는 반면에 다른 후보들은 오세훈 시장만큼의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나오는 여론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12월 16일에 당대표 사퇴한 이후에 정말 뉴스 전면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 지지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대체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반면에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도 확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 후보를 뽑아야 하고 그 가운데는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비해서는 온정적이었었던 것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오세훈 시장에게 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종의 내부 권력 쟁탈전이 좀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크게 보면 두 축인 것 같아요. 김문수 장관 대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두 번째 리그는 오세훈 시장 대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현직인 것도 전 좀 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치 무대에 물론 이제 행정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그게 어느 정도 남아있다 보니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다음 이 보수 진영의 리더로서 인정하지 않는 세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지금 보면 결국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아무리 이제 쓴소리를 하고 옳은 말을 해도 결국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못 해왔던 건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배신자론에 이 유승민 시즌2처럼 한동훈 대표가 위치하게 된 것 아닌가. 그에 비해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판에 좀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원래는 뭐 홍준표 시장 등등 해서 뭐 거국내강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여론 보시고 이제 말 바꾸신 거잖아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정치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유승민 전 대표고. 그쵸. 그러면서 배신의 정치를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브루투스 너마저 이거잖아요. 카이사르의 마지막 칼을 꽂았다고 그쵸. 해서.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브루투스는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다. 국가를 더 사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배신자론에 대해서 전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대한민국 공화주의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결론을 내렸었던 것 아닌가? 라고 저는 치환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거? 너무 설득력. 전 약간 지금 감탄하고 있어요. 표현이 약간 여기서 카이사르가 나오다니라는 생각을 정말 해가지고 얼마나 고심해서 이 논리를 생각을 하셨을까. 이거만 따로 따서 이제 네. 영상으로 보내셔야 하는 게 아닐지. 대변인의 약간 진심을 제가 정말 쉽지 않은 논리를 짓는. 네. 아니, 저도 최근에 어디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 그만 보셔야 돼요. 유튜브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저희도 유튜브예요. 이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보셔야 근데 돼요. 제가 보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개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유튜브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리두기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과 당의 거리두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에 가까운 주자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론조사 같은 데서.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뭐 2월 말이든 3월 초든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고 파면이 확정이 되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지지층들도 이 강성 지지층들도 조금은 마음을 좀 바꿔서 결국에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이 좀 중도 보수에 가까운 후보들을 과연 지지를 옮겨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노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크거든요. 솔직히 뭐 일단 그냥 단순히 뭐 좀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현재의 판결을 지켜봅시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치 로펌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같이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확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막 가짜뉴스를 이제 나서서 퍼뜨리다가 좀 이제 헌재로부터 반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을 보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원내의 투톱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뭐 개인적 차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투톱이 가는 게 개인적 차원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노선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 대통령 만나러 가고 막 대통령 측 변호인 주장 다 얘기했다가 갑자기 나중에 헌재 결과 나오면 뭐
우리도 동의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이제 강이라기보다는 저는 거의 늪으로 갔다라고 봅니다. 이게 강이라면 이제 건너고 말고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강을 넘어서 이제 늪으로 그냥 빠져들었다. 그래서 이 늪의 정치, 윤석열 늪의 정치는 저는 노선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우리 당의 고민이 지금 질문하신 것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지금 우리 당을 본인의 당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강성 지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탄핵이 잘못됐고 계엄도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들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근데 무시하고는 또 이 당이 존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중도 진영에서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걸 비교해보면 중도 진영에서는 비교적 차이가 나는 정도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따진다면 또 중도 진영을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가 왜군이 쳐들어오면 관군도 싸우지만 의병, 승병 다 모여서 같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진영 간의 대결이 본격화됐을 때는 강경 지지자들 또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너무 비유를 이것저것 너무 좋은 비유들을 섞어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왜군이 쳐들어오면 얘기하니까 민주당 패널이 그럼 우리가 왜군이에요? 저도 그 질문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결집하면 이긴다라는 일종의 이제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결집할수록 지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상황도 아니고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저지른 이 만행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심판하는 선거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같이 이제 국민들과 뜻을 모아서 대통령 심판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한다라고 하는 거는 심판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한테 다 같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도 못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또 아무리 대통령의 지지층을 흡수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고 해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 지지층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층들을 설득할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은 오히려 당 안에서 배신자다. 또는 이럴 거면 탈당해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비판을 받는 형국이다 보니 당 안에서도 점점 어떤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은 1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이번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수록 한동훈 전 대표 등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데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2월 말이나 이쯤 되면은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서 한동훈 대표는 좀 어떻게 경쟁력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죠. 근데 어느 시점이다 지금 얘기하고 무엇을 계기로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부 분들이 2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의중이 실린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분들이 내놓는 전망이라고 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시기가 될 거냐라고 예측해 본다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느 날 선고 공판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고하는 시점 정도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내든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발표하는 시점, 선고 공판에서 한 10일 정도, 한 2주 정도, 그 정도 시간 정도에는 한 전 대표가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고, 그러면 대항마로서의 경쟁력, 지금 양자 대결 경쟁력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도 아마 내심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의 경쟁력은 여하튼 우리 층을 결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표심이 한 전 대표에게 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본선 후보로 됐었을 때 한 전 대표의 경쟁력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본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치열한 우리 내에서의 경선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저는 김문수, 홍준표 이 두 분보다는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으로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제 한 대표가 좀 놓쳤다고 봅니다, 시기를. 근데 그게 뭐 한 대표의 어떤 결단이 뭐 부족했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본인이 예상한 시나리오랑 완전히 다르게 간 것도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사실 한 대표가 등판하기 가장 좋은 건 이제 본인이 손들고 나오는 것보다는 한 대표 어디 갔어? 이게 나와야 이제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이 옳았다. 이 말이 보수 진영 안에서 나와야 등판할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방금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거의 뭐 대통령을 위한 국민의힘으로 지금 완전히 다시 또 탈바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 대표가 손을 들고 나와도 오히려 저기 배신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확정적이라면 본선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여건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 게 가장 좀 위협적일까요? 글쎄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아무래도 좀 가장 제가 말씀드렸던 뭐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뭐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뭐 오세훈 시장 이 중에서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앞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그 수치도 그렇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여권 후보 중에는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오히려 이 국민의힘 안에서 뭐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그 강성 지지층과 뭐 일부 뭐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층이 나눠지게 된다면 오히려 보수진영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모로 오세훈 시장이 위협적이긴 하나 그러나 그게 엄청나게 타격감이 커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시죠. 결혼할까요? 대표가 가장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층에 소구할 수 있는 후보보다는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 진영은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면 굉장히 똘똘 뭉칠 겁니다. 네. 결국에는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지금 중도 진영에서는 탄핵의 찬성 그리고 정권 교체 이 부분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분명히 계엄에 대해서 반대,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했던 사람 쪽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후보가 이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두 사람 간에는 치열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경선이 이제 결선에 4명이 올라가거든요. 지난번 보면. 네네네. 4명이 올라간다면 지금과 같은 현재 구도대로라면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물론 다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걸 전제로 4명이 경선을 치른다면 정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결과 여기서 누가 당선이 될지는 우리가 결선 투표가 없잖아요. 지난 2022년에는 결선 투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이 후보가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구조라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당 정말 이재명 대표 단극 체제인 민주당은 간단한데 우리 당은 정말 예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극 체제인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 사실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나왔는데 사실 야당에서는 좀 단출해요. 다 심플한데 근데 그래도 경선이 열리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선에 출마할 후보군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도인 것 같아요. 이분들 중에 좀 이재명의 대안이나 경쟁력, 이재명과 붙었을 경쟁력 가질 수 있을 만한.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지금 언급되는 분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민주당에서 너무 작아갖고 우리 당 후보 얘기했던 그런 구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공교롭게 4명이긴 한데. 그런데 여기가 한 사람이 90%고 나머지가 한 2.5%씩 가져가는 구조라. 근데 저도 제가 다 당사자들한테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의지가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근데 전 대안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더 끌어안아야 되는 세력들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이번 대선에서 되게 중요한 게 경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 이 대통령 후보에게 이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이 권력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권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 대통령이 일으킨 건 전 친위 쿠데타라고 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사실 남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통합과 포용이 그냥 단순히 누구 몇 명 이렇게 기용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권력을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 쓰지 않을 수 있느냐를 저는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모로 경선 과정에서의 논의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 좀 솔직히 궁금한 게 물론 이 김동연 지사라든지 뭐 다른 후보군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너무나 거의 90% 이상으로 높은 건 저는 압도적이죠. 네. 거긴 동의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와 조금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 자체의 어떤 그 지지율이 좀 박스권에 갇히고 지난 대선 때에 비해서 오히려 쪼그라든 게 아니냐. 사실 사법 리스크가 더 늘면 늘었고 뭔가 리스크가 더 커지면 커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뭐 비명계에서도 살짝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 같아서 이런 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분들의 결집은, 그러니까 선호하고 좋아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의 결집은 굉장히 공고한데 어떤 이 확장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는 분들 혹은 무당층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소구될 수 있는 부분은 더 보강을 해나가야 되는 거는 과제인 거죠. 사실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후보 교체는 저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후보가 전략을 수정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수정하고 예를 들면 어떤 투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운동하는 폼이 뭔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선수를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바꿔보면 어떻냐 이런 얘기를 먼저 통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야구 좋아하는데 투수 교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얘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투수 교체는 사실 빠를수록 좋거든요. 대부분의 야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근데 저는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우리 당이 상대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야구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투수 교체는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바꿔야지. 온정주의 때문에 우리 감독들이 대부분 그러면 1이닝만 더 던져봐라. 다음 타자만 승부해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타자한테 홈런 맞더라고요. 근데 잘해왔던 선수면 바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쌓아온 업력이 있는 건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무덤으로 가거든요. 투수 못 바꿔갖고. 그렇죠. 야구에서 투수 교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보의 전략 이런 건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우클릭 같아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우클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반도체법 관련해가지고 토론회 주재했고 5일에도 주요 수출 산업 토론회 이렇게 주재하시는 걸로 알려지는데 보수세 결집이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우클릭 행보가 중도층 포용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로 이거를 저는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대표께서 그동안 주장하셨던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는 분도 계셨지만 사실 어떤 보편적인 그런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비토 세력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을 수정하는 일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중도층 표심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까, 이런 우클릭 행보보다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신뢰의 위기, 이거를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한다고 하지만 언제든 다시 집권하면 우클릭을 넘어서 우로 한 클릭 왔잖아요. 좌로 한 5클릭 갈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한 중도층의 이 마음을 사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신뢰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지나친 말 바꿈이죠. 말을 자주 바꿔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불체포 특권,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이거 불체포 특권이 중요합니다. 이제 반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했는데도 이제 통과가 돼갖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는데 하여튼 본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식언을 자주 한다라는 그런 신뢰의 위기를 이재명 대표가 극복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얻었던 47.5% 이상의 득표율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연초부터 대선 열기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아니 근데 있는데요. 이거 너무 근데 일단-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얘기해갖고 독일에서 이게 기정 사실이죠. 네, 빨리 빠른 자막으로 파면. 네. 자막으로 상세히 네. 이것은 그냥 치러진다면, 전제한 것이다라고 네. 유력하다고 이제 네. 전제를 하고 유력하다고 전제를 네. 하고. 빠른 또 파면을 원합니다. 굉장히 전국이 지금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